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전형 인적성 검사 오늘 실전 모의고사 1회차인데요. 한전형 인적성은 문항수하고 그리고 이제 유형이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120문항에 그리고 5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영역별로 분리가 돼서 나오다가 작년부터 작년 그 이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120문항이 통합으로 나오고 있죠. 뭐 일본의 언어, 이번에 수리, 추리, 상황 판단, 공간 지각까지 패턴을 좀 갖고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언어 풀다가 바로 이제 수리로 사고가 전환이 돼야 되고 거기서 이제 추리까지 상황 판단, 공간 지각까지 사고의 전환이 빠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굉장히 곤란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전 문제 특성상 맨 위에 문구가 나 있습니다. 순서대로 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감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요. 일단 순서대로 풀어야지만 과목의 과락을 좀 면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순서대로 풀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풀고 싶은 것만 골라 풀게 되면 어느 쪽 풀다가 수리를 풀기 싫어요. 넘기게 되는 거예요. 수리에서 과락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적으로는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연속해서 쭉 풀었을 때 그때는 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의 시험 중에 그런 유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앞부분 뛰어넘지 않고 웬만한 모든 유형을 다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상황 판단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상황 판단 문제를 보긴 할 건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두 개 샘플 보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요. 이제 뒤에 있는 상황 판단은 거의 다 해결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유형만 확인하시면 돼요. 유형만. 상황 판단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실제 상황을 제시를 해요.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체크하는 건데 보통 이 문항은요. 고민하게 되죠.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저것도 맞을 것 같고. 근데 그 문항의 이제 목적은 안 되는 문항이 분명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항을 체크하지 않고 다른 문항을 체크하는 것은 괜찮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 문항을 체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면 되겠다. 이것만 아니면 되겠다로 목적을 갖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도덕성 같은 것을 보고자 하는 문항에서는요. 반드시 하나의 문항으로 이제 취합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건 정답이 있는 문항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인성검사 연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이제 긴 지문 독해 문제 있죠. 지문 독해 문제도 우리가 이론 과정을 통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따로 스킬이라 할 게 없어요. 이 문제 푸실 때마다 속독 방법을 알려달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근데 속독 방법이요? 그 스킬로 접근하자면, 물론 이제 처음과 끝 문장 위주로 본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각선을 읽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최근 기출문제 내용을 보시면요. 지문의 대부분이 지식적인 지문을 많이 담고 있어요. 조금 뭔가 알고 있으면 지문 보자마자 이해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지문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사고력이나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문 놓기에는요, 일단은 뭐 체크하면서 다 보고 그렇게 넘어가는 형태로밖에 지금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스킬을 아마 이런 과정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전 문제에 대한 특성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첫 번째 1회 모의고사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항수 좀 섞여있는 형태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단어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순서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일단 좌측과 우측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고 한쪽이 완벽하게 비어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두 칸이 비어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한쪽은 완벽하고 한쪽만 빈칸이 있으면 그럴 때에는 좌측의 관계를 알고 난 뒤에 그 다음 1차는 관계를 찾아주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A하고 B 두 칸이 다 비어있을 때는 아래 보기를 활용하실 수밖에 없죠. 아래 보기에 뭔가 넣어봤을 때 1번 사진 넣어봤을 때 사진과 앨범의 관계하고 1차는 것이 자동차하고 관계 1차는 것이 있는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보관을 넣어봤을 때 관계하고 같은 것이 아래 보기 중에서 있는가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A에는 사진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 B에는 차고를 넣게 되면 사진은 앨범에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자동차는요. 차고에 보관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물건과 보관 장소의 관계를 일치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칸이 다 비어있을 때에는 아래 보기를 잘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는요, 다 A 1번, B 4번 체크하면서 그 다음 문제로 바로 가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언어 추리 문제예요. 언어 추리 문제. 언어 추리 문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주어진 명제에서 아래 추가된 문제 유형에 참, 거짓, 알 수 없음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위에 잔뜩 지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아래 보기에 대한 아래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옳은 걸 찾는 거, 이런 형태가 있기도 하죠. 자,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아마 이렇게 참, 거짓, 알 수 없음 판단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A, B, C, D 5명이 나란히 줄을 섰다. 자, A, B, C, D 5명이니까 5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는 D 바로 앞에 섰다. 자, A하고 D는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C보다 뒤에 섰다 라고 했습니다. B는 C보다 뒤에 섰어요. 그러면 C가 B보다 앞쪽에, B가 C보다 뒤쪽에 있는 건데 그게 나란히 붙어 있는 건지 중간에 빈칸이 몇 개 있는 건지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명제는 이제 확실치 않은 거예요. 얘는 일단 무시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이는 두 번째 섰다.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 얘부터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를 두 번째 적어주죠. 그리고 나서 A는 D 바로 앞에 서야 되니까 두 칸이 남아야 돼요. 즉, 이 앞쪽에는 AD가 함께 올 수가 없죠. 이 앞에는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AD의 위치로 가능한 것은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거나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C가 B보다 앞쪽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E는 두 번째 고정이 돼야 되니까 C가 맨 앞에, 맨 뒤에 B가 이렇게 오거나 아니 두 번째에서는요 C가 첫 번째, B가 세 번째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2번 B가 맨 앞에 선다라고 했는데요. B가 맨 앞에 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C가 맨 앞에요. 그러니까 2번은 거짓인 게 확실하죠. 절대 아니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거짓과 알 수 없음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짓은 문제에서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알 수 없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 이상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명제에 정보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 것일 때 그때 알 수 없음이 되는 거죠. 2번과 3번 개념 확실히 잘 잡으셔야 됩니다. 3번 볼게요. 맨 뒤에 서는 사람은 B나 D다. 자, 맨 뒤에 서는 사람은 B하고 D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다 내용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3번 내용도 뭐가 됩니까? 참이 되겠네요. 참. 2번에 2번, 3번에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언어 추리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리 문제가 4번에 있어요.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수리 문제는 아마 수리 문제 전반적인 영역 중에서 수리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기본 개념도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반드시 출제가 되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죠. 소금물 문제나 아니면 속력 문제나 인류 문제, 경우의 수 확률 문제, 일반 방정식 문제, 연립 방정식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타 유형 같은 것까지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유형들부터라도 섭렵을 하시면 아마 그 문제만 풀겠다는 생각 갖고 들어가셔도 웬만큼 수리의 절반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100% 다 알겠다는 욕심은 버리고 일단 출제되는 문항 중에서 75% 이상 정도면 합격선에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나머지 25%안 풀어도 된다라고는 생각 갖고 준비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안 풀어도 된다가 시험장 들어가서 시간 1초, 2초도 투자하지 말자는 문항수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확실한 문항수 75% 만들어주고 여기에만 시간 투자를 하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인적성 시험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간 단위 싸움이고 심지어 초 단위 싸움이에요. 1초, 2초 싸움이에요. 이 문제를 10초에 푸느냐, 8초에 푸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잘 못하는 문항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소금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수리 문제에서 굉장히 빈출 유형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소금물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도하고 전체 그람수가 나와 있다라고 보면 그거 가지고 그죠? 농도하고 그람수가 나와 있으면 그것 갖고 먼저 뭐부터 구합니까? 소금의 양부터 구하는 게 시작이에요. 공식 어떻게 되죠?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서 여기에는 지금 96g의 소금이 들어있다. 이거 적고 그 다음에 문장 읽어가는 거예요. 문제 다 읽고 나서 식 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읽어가면서 이미 식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15% 소금물을 만들 때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하는가? 저 모르죠? 몇 g의 물? xg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00g에다가 플러스 x 이만큼이 전체 양이 되겠고요. 전체 양. 그 상태에서 소금은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은 96g 그대로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농도 퍼센트로 바뀔 건데요. 그것이 15가 돼야 돼요. 전체 양분의 소금량 곱하기 100, 이게 농도에 대한 식이죠. 방금 봤던 것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것이 소금에 대한 식이고요. 이것은 농도에 대한 식입니다. 자, 여기서 x값 구해주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양변에 400 플러스 x 곱하면 분모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9600은 15 곱하면 되겠습니다. 6000 플러스 15x가 되겠네요. 마지막 x값은 직접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240이 나오네요. 답은 4번에 있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퍼센트하고 그람수가 나왔을 때 소금의 양부터 구해줘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자, 4번 답 4번 체크하면서요. 그 다음 문제 우리 5번 독해 문제인데요. 독해 문제는 아래는 답을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덕수의 깨달음과 관계되는 한자성어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아마 마지막에 나와 있을 거예요. 덕수는 사람들이 왜 괴테를 높이 평가하고 파우스트를 명작이라고 일컫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뭡니까?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마지막 주제 문장처럼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독해는 대부분 문단의 처음과 끝에서 얘기를 한다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어 문장 특성상 A, B, A 다시 형태로 전개가 되는 게 기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의 전제, 끝부분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주제 내용을 앞뒤에서 한 번씩 언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주제 문장 보실 때는 문단의 처음과 끝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불허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을 헛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름 자체는 괜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지막 문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2번 내용이에요. 답은 1번이고요. 추가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2번의 식자우환으로서 너무 많이 알면 쓸데없는 걱정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좀 연결시켜서 보실 수도 있겠죠. 그죠? 1번 체크하시고 2번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도 볼까요? 주마간산이라는 말도 자주출제가 되고 있는 빈출 어휘 중에 하나인데요. 바빠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뭐 달리는 그 말에서 말을 달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삶을 살펴보다는 얘기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번 답 1번 체크하면서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도형은 뭐 도형 추리해야 많이 조금만 풀어보시면 이런 패턴 정도 나오겠다는 게 조금 예측되실 거예요. 요즘에는 좀 더 꼬아놓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인 그 뼈대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 갈 때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나요? 보시면 아마 이게 회전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 꼭 좀 보시면 되겠네요. 9시 방향 가리키던 것이 6시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3시에서 12시 올라간 것도 보시면 되겠어요. 반시계 90도예요. 반시계 90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 갈 때는요. 위아래 180도 회전시켰죠. 그래서 180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갈 때 다시 요 화살촉 보시면 반시계 90도. 이 두 개 반복이네요. 반시계 90도, 180도, 반시계 90도, 이제 180도가 나올 차례예요.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위아래 바뀌어야 되니까. 180도 회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나서 3번 가지고 다시 반시계 90도 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3시 방향 가리키던 것이 12시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번 답 3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가보죠. 자, 7번 다시 단어 상관 관계 문제 나왔는데요. 빈칸 두 개일 때는 아래 보기
활용하라는 말씀 드렸어요. 보기 대충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게 딱 있어요. 지금 속도하고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관련된 단위를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질주, 달리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다. 질주에 대한 것을 단위 속도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는요. 몸무게를 통해서 측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관련된 것과 연관성 있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3번과 4번 넣었을 때 상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질주하고 속도가 어떻게 관련성이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1번, 2번, 4번보다는 그래도 질주 속도, 다이어트 몸무게 했을 때 관계가 가장 유사하다, 근접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우리가 상대적 보기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상대적 보기. 보기를 1번, 2번, 3번, 4번 보기를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 1번보다는 2번이, 3번보다 2번이 이런 식으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7번 답은 3번과 4번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서요. 우리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열 문제죠. 수열 문제도 모든 기업에서 거의 다 출제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분수 형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일단 첫 번째는 분모끼리의 그 수열 관계하고 분자끼리 수열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분모끼리 10, 20, 30, 40, 50 가고 있다면 분모끼리 수열 따로인 거고 분자 1, 2, 3, 4 가고 있다면 분자끼리 따로인 거예요. 그냥 모양만 붙여놓은 거지 사실 두 개의 수열을 합쳐놓은 거죠. 근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통분시켜 보셔야 돼요. 분모를 같은 숫자로 통분시켜 놨을 때 분자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확인해 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약분되기 이전 상태를 얘 20이고 얘를 그러면 40분의 4로 바꿔본다든가 그냥 예를요 80분의 12로 바꿔본다면 이런 식이에요. 약분되기 이전 상태를 바꾸면서 분모의 패턴을 한번 좀 찾아주는 거. 이게 해볼 일이에요. 여기서는 분모끼리 또는 분자끼리 패턴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통분을 시켜줘 보죠. 통분 뭘로 시켜줘 볼까요? 20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하게 100으로 가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100으로 통분시켜 주시면 분자만 적어볼게요. 얘는 5가 될 거고요. 100으로 했을 때 그리고 얘는 10, 15, 그 다음에 20, 25 이렇게 커지면 그쵸? 그러면 여기 이제 30 될 거고 여기 뭐가 되니까 35가 되겠죠. 100분의 3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분모 100통분 시켜놓고 100분의 35니까 20분의 7 되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분수에 대한 수열 나왔을 때는요. 다시 얘기합니다. 분모끼리 분자끼리 따로인지를 첫 번째 체크하고 두 번째는요. 같은 숫자로 통분을 시켜보고 안 나왔을 때는 약분되기 이전 상태를 바꿔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거기서도 안 나오면요. 역수로 분모 분자 위치를 바꿔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오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약분되기 이전 상태를 바꾼 상태에서 바꿔보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꿨을 때 나온다는 것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거기서 안 나왔을 때 약분되기 전 상태로 얘를 40분의 4, 80분의 12로 바꿔서 그 다음에 위아래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몇 가지 유형을 알아주시고 문제 나왔을 때 적용을 쭉 한번 시켜보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도 가볼게요. 9번도 수요 문제입니다. 1, 0.9, 1.1, 0.8, 1.2 소수 나와 있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엽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죠. 마이너스 0.3, 플러스 0.4 뭡니까? 0.1, 0.2, 0.3 숫자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면서 부호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으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 패턴 그대로 유지하시면 끝에 가니까 플러스 0.8을 할 차례가 되네요. 답은 1.4, 4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 수요 문제 첫 번째, 분수가 아닌 일반적인 수요 문제에서는요, 엽수자 간의 관계를 쭉 나열해 보는 거. 이게 첫 번째로 해보실 일입니다. 자, 9번 답 4번 체크하면서 그 다음 문제 우리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 응용수리에서 또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속력 문제입니다. 배로 강을 20km 거슬러 올라가는데 2시간 30분이 걸리고 자, 2시간 30분 시간 단위가 두 개가 나왔어요. 시 단위하고 분 단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시계에 이 두 가지 단위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시간으로 통분시켜서 2.5시간 할까? 아니면 분 단위로 통분시켜서 150분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위 통일을 시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근데 아래 보시면요. 아래 보시면 지금 여기서 시간 단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시간 단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를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 그렇게 먼저 맞춰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 중간에 보니까요. 시속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속, 그쵸? 그럼 시간 단위로 쓰겠다 이거예요. 즉 2.5시간 2분의 5 시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분의 5시간. 읽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자, 올라갈 때는 2분의 5시간 걸리고 내려올 때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배가 시속 10km로 흐르는 강을 30km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겠는가? 라고 했어요. 자, 20km. 이동거리가 20km예요. 지금 배의 속력도 모르고 강물의 속력도 모릅니다. 배 속력을 X로 보고요. 그리고 강물의 속력을 Y로 볼게요. 자, 거슬러 올라갈 때는요. 거슬러 올라갈 때는 강물의 방해를 받는 거죠. 그렇죠? 강물이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데 배는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배가 올라갈 때 유속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이 된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물 방해받은 X-Y 이게 실제로 사용이 된 속력이에요. 올라갈 때. 자, 그런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전체 20km라는 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 속력 이만큼에 시간 얼마큼 걸렸다고요? 2분의 5시간 걸렸다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 그것이 20km다. 이게 올라갈 때에 대한 식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내려올 때는요. 내려올 때는 같은 거리를 1시간 만에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과 합쳐지죠. 그렇죠? 강물이 배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만에 곱하기를 적을 필요 없겠지만 일단 표시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20km를 거슬러 내려왔습니다. 자, 이 두 식이 연립을 해주시면 XY 값 나오겠죠. 그래서 거리 20에 대한 식을 세워준 거예요. 연립해서 XY 값 구했더니요. 이렇게 나오네요. X가 14가 나오고요. 그리고 유속 Y가 6이 나옵니다. 자, 구하라고 한 것은 여기서 시속 10km로 흐르는 강을 30km 거슬러 올라가는데 얼마큼이 걸렸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배가 속력이 14가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시속 10km로 흐른대요. 강이. 그럼 유속을 이제 10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 두 번째 X값만 사용하자는 얘기죠. 두 번째 값. 자, 올라갈 때는 강물이 방해한다고 했으니까 14에서 10을 제외한 4만큼만 그렇죠?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 4로 거리 30을 가게 되는 거. 이게 최종식이에요. 위에는 지금 우리가 배의 속력 X를 구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추가된 상황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시속 10이라는 강의 속력을 넣어주셔야 돼요. 4분의 30 되니까 7.5 시간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에? 4번에 있습니다. 4번. 자, 이 문제 강의 속력과 그리고 배의 속력 두 가지가 다 한 개념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항상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강물의 방해를 받는다. 내려올 때는 강물에 도움받는다. 그런데 시간만 다르지 거리는 똑같다 해서 거리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연립방정식으로 X하고 Y, 강의 속력과 배의 속력 두 가지를 다 구해준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11번 상황 판단 문제 간단하게만 볼게요. 상황 판단 한두 개만 보고 그 다음부터 보지 않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주로 그냥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라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이런 건데요. 내용 볼까요? 당신은 이제 막 발령을 받아 첫 출근한 신입사원이다. 사무실 분위기와 환경 변화에 커다란 중압감을 느끼고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직장에 어렵게 입사하였고 또 중요한 일자리라는 생각이 더욱 부담이 되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는다. 무엇인가 자신이 할 일을 찾아본다. 직원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한다. 회사에 적응할 때까지 스트레스 해결의 취미를 찾아본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2번, 3번, 4번, 자, 특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를 찍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4번도 적응할 때까지 뭔가 노력을 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1번 위치처럼, 1번 내용처럼 이렇게 있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2번, 3번, 4번 중에서는 딱히 체크 뭐 해도 상관없는데요. 1번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이 문제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문제의 목적.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찍으면 안 되는 그 보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상황 판단 문제는 항상 그런 거예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먼저 확인해 보시면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돼요. 인성검사 연장이라니까요. 그렇죠? 딱히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형 문제 하나 더 볼게요.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전기를 접었을 때 나타나는 입체 도형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도 문제에서는요, 일단은 아래 보기를 보세요. 아래 보기를 보시면 다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게 삼각형들이에요. 그죠? 삼각형 두 개가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삼각형 두 개가 어떻게 만날지만 살펴보시면 이건 전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전기도를 항상 보실 때 이 6가지면 한 번에 다 뭉쳐봐야지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포인트를 하나만 잡으세요. 포인트 하나만. 삼각형 두 개가 어떻게 만날지 한번 살펴볼까요? 얘가 이쪽까지 회전이 됐을 때 어떻게 만날지 보는 건데요. 그러면 동일하게 만나는 위치에 같은 꼭지점 문자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 점과 이 점이 만날 거예요. 돌려보면 그쵸? A점이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90도 돌아와서 A점 만나게 되면 옆에 있던 B는 쭉 내려서 얘하고 만날 거란 얘기예요. 돌아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A, B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얘가 일로 오는 건데 B에서 대각선 방향이 나갔습니다. B에서 대각선 방향 그려줘요. 그리고 A 쪽이 색칠되어 있어서 A 쪽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돌려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 두 개는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는 방향이 지금 맞지 않는 게 지금 4번 아닌 것 같고요. 그죠? 4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번도 아니네요. 삼각형 두 개 만나는 방향 보았을 때. 그리고 이렇게 만났을 때 우측에 원이 있습니다. 우측에 원이 있어요. 답 3번이네요. 1번은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것도 맞지 않죠. 그렇죠? 자, 12번 답 3번으로 체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한 패턴 돌아본 거예요. 언어부터 수리, 상황 판단, 그리고 도형 문제, 수열 문제, 그리고 중간에 있던 그 추리 문제까지. 그렇죠? 한 패턴 싹 돌았습니다. 자, 우리 2강에서는 다시 13번부터 문제 이어갈 건데요. 해결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끝까지 해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턴 갖고 뒤에 있는 문제 한번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